엄마, 나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엄마가 뭐라도 구해올게. 배를 움켜쥔 채 신음하는 내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떨렸다. 2009년 겨울 함경북도의 작은 집. 배급은 석 달째 끊겼고 옥수수죽조차 더 이상 끓일 게 없었다. 조금만 참아라. 그날 밤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민지야, 엄마 말 잘 들어. 우리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몰라. 강? 두만강을 말하는 건가? 그 얘기는 마을에서 속삭이듯 들었던 이야기였다. 건너면 중국이 있다고. 그곳에는 쌀밥이 있다고. 하지만 잡히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라고. 엄마, 무서워요. 엄마도 무섭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우린 굶어 죽어. 너라도 살려야 해.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보위부원들이었다.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소리. 최근 탈북자가 늘었다던데 감시를 강화하래. 그래, 요새 국경 경비가 삼엄해. 잡히면 끝이지. 발소리가 멀어지고 엄마의 손은 더욱 차갑게 떨렸다. 내일 밤이다. 내일 밤 움직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내일? 벌써? 하지만 엄마 얼굴을 보니 알 수 있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두만강의 물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내일 밤 우리는 정말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내 마지막 밤이 될까? 다음 날 밤 11시. 엄마는 검은 옷을 꺼내며 속삭였다. 검은색만 입어. 손전등 빛에도 안 보이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주머니에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구한 옥수수 한 줌. 그게 전부였다. 브로커 아저씨 집에서 만나. 절대 뛰지 마. 천천히 자연스럽게 걸어. 밤거리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정전이 일상이었던 북한에서 가로등 따위는 사치였다. 100m쯤 걸었을까? 갑자기 앞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거기서 보위부원이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어디 가는 거냐? 엄마가 재빨리 대답했다. 동무, 우리 딸이 배가 아파서요. 의사 집에 가는 중입니다. 이 밤중에 통행증 있나? 없었다. 우리한테는 없었다. 동무, 제발요. 딸이 너무 아파서. 엄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금반지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할머니의 유품이었다. 보위부원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재빨리 반지를 주머니에 넣더니 고개를 돌렸다. 빨리 가. 다리가 풀려 쓰러질 뻔했지만 엄마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브로커 아저씨 집에는 우리 말고도 3가족이 더 있었다. 모두 공포에 질린 얼굴. 자, 잘 들어. 지금부터 내 말만 따라야 산다. 강은 12월이라 얼었지만 완전히 언 건 아니야. 중간에 얇은 곳이 있어. 거기서 빠지면. 말을 잇지 못했다. 빠지면 끝이라는 뜻이었다. 경비 교대 시간이 새벽 2시야. 그때 15분 동안만 기회가 있어. 총소리 들리면 무조건 엎드려. 움직이면 절대 안 돼. 새벽 1시 50분. 우리는 강둑으로 기어갔다. 앞서가던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저 멀리 경비병이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2시 정각. 브로커가 손짓했다. 지금이다. 첫 발을 내디뎠다. 얼음이 빽거덕 소리를 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천천히 소리 내지 마. 1걸음, 2걸음. 엄마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콰드득 내 앞에 있던 아저씨의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물속으로 사라졌다.
물속에서 손이 허우적거렸지만 아무도 그를 구할 수 없었다. 구하려다 함께 죽을 테니까. 계속 가. 멈추면 다 죽어. 브로커의 다급한 목소리. 나는 눈물을 삼키며 계속 걸었다. 엄마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50m쯤 왔을까? 저편에서 불빛이 우리를 비췄다. 거기서 쏜다. 탕, 탕탕. 총성이 울렸다. 옆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 엎드려. 엄마가 나를 얼음 위로 눌렀다. 차가운 얼음이 내 뺨에 닿았다.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엄마. 쉿. 숨 죽여.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총소리가 멈췄다. 경비병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았다. 지금. 뛰어.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뒤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저편 강둑에 발이 닿았다. 중국이었다. 엄마가 나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둘 다 울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함께 출발한 7명 중 5명만 살아남았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브로커가 내게 던진 한마디가 새로운 공포를 불러왔다. 여기서 잡혀도 북송이야.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지 3시간. 우리는 브로커가 알려준 안가라는 곳에 숨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농가였다. 여기서 한 달은 있어야 해. 공안들이 수시로 단속 나와. 한 달, 방 한 칸에 5명이 숨어 지내야 했다. 화장실도 밖에 있었지만 낮에는 절대 나갈 수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공안이다. 다들 뒷방으로. 우리는 허둥지둥 숨었다. 아주머니가 마루에 깔린 장판을 걷어내자 좁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여기 들어가. 절대 소리 내지 마. 관 같은 공간이었다. 5명이 엎드려 숨을 죽였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탈북자 숨겨줬다는 제보 받았소. 집 수색하겠소. 아이고 공안 동무들. 우리 집엔 아무도 없어요. 쿵쿵쿵. 바로 머리 위를 밟는 소리.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옆에 있던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엄마가 재빨리 그 아이 입을 막았다. 이상하네. 분명 신고가 들어왔는데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서야 숨통이 좀 트였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이제 이곳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밤에 이동해야 해. 다음 안가로. 그날 밤 우리는 컨테이너 트럭 짐칸에 숨었다. 좁은 공간에 15명. 공기가 부족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트럭이 달리기 시작했다. 1시간, 2시간. 숨이 가빠졌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헉헉거렸다. 숨을 쉴 수가 없어. 할머니, 할머니.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도 없었다. 검문소를 피해가는 길이었으니까. 약 3시간 후 트럭이 멈췄을 때 할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런. 저승길 편히 가소서. 브로커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할머니를 산속에 묻었다. 장례식도 비석도 없이. 그저 돌멩이 몇 개만 올려놓고. 계속 가야 해. 여기 있다가 다 죽어. 2주가 더 흘렀다. 우리는 6번째 안가에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한국 가려면 대사관으로 가야 해. 베이징이나 선양. 거기까지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하고. 얼마요? 1인당 300만 원. 300만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다. 우린 돈이 없는데요?
브로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이래서 갚아. 여자들은 식당에서, 남자들은 공사장에서. 그렇게 나는 선양의 한 조선족 식당에서 일하게 됐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종일 설거지와 청소. 월급은 겨우 50만 원. 6개월을 일해야 3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식당에 공안이 들이닥쳤다. 신분증을 보자고 하는데 나는 신분증이 없었다. 가짜 신분증을 쓰고 있었는데 들통난 것이었다. 너 조선족 맞아? 말투가 이상한데? 저는 따라와. 그 순간 주방장 아저씨가 나섰다. 아이고 공안동무. 이 애는 우리 친척이에요. 시골에서 와서 말투가 좀 어눌한 거지. 그래? 근데 신분증이 이상하네. 가짜 같은데? 아이고 진짜예요. 시골에서 발급받아서 좀 낡았을 뿐이지. 주방장이 슬쩍 봉투를 건넸다. 뇌물이었다. 공안이 봉투를 받아들고 씩 웃었다. 그래, 조심해서 일해라. 그날 밤 주방장 아저씨가 내게 말했다. 애야, 빨리 한국 가. 여기 있다간 언젠가 잡혀. 나도 탈북자였어. 20년 전에. 근데 한국 못 가고 여기서 계속 숨어 살고 있어. 넌 나처럼 되지 마.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반드시 한국에 가겠다고. 6개월 후 드디어 돈을 모았다. 하지만 대사관으로 가는 길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배신을 경험하게 된다. 2010년 8월. 드디어 베이징행 버스에 올랐다. 엄마와 나. 그리고 같은 안가에서 만난 수진 언니까지 셋이서. 대사관만 들어가면 돼. 그럼 한국 갈 수 있어. 브로커의 말만 믿고 버스에 탔다. 하지만 20시간 버스 여행은 악몽이었다.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시간. 나는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공안 2명과 마주쳤다. 어디서 왔어? 선양에서요. 신분증. 손이 떨렸다. 가방에서 가짜 신분증을 꺼내는데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신분증과 함께 작은 메모지도 떨어졌다. 거기엔 한국 대사관 주소가 적혀 있었다. 공안의 눈빛이 변했다. 한국 대사관? 너 조선족 아니지? 탈북자구나. 끝났다. 이제 북송이다. 그 순간 수진 언니가 달려왔다. 동생아, 여기 있었네. 언니 찾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공안에게 말했다. 공안 동무, 죄송해요. 제 동생이 좀 모자라서요.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한국 가고 싶다고 맨날 난리예요. 공안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정말? 네. 저 한국 드라마 진짜 좋아해요. 겨울연가 봤어요? 나는 재빨리 거들었다. 가봐. 살았다. 버스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 언니가 속삭였다. 조심해. 한번 의심받으면 끝이야. 베이징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대사관 근처 여관에 숨었다. 내일 아침 8시에 대사관 문 열려. 그때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내일이면 한국 갈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우리는 대사관 근처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미 공안들이 대사관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젠장. 정보가 샌 거야. 브로커가 욕을 내뱉었다. 어떡해요? 정문은 안 돼. 옆문으로 가야 해. 거기는 경비가 약해. 우리는 골목길로 돌아갔다. 대사관 옆문이 보였다. 하지만 거기도 공안 2명이 지키고 있었다. 저 틈을 노려야 해. 내가 신호하면 뛰어. 절대 뒤돌아보지 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다. 지금.
우리는 뛰었다. 전력 질주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 소리.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10m, 5m, 3m. 대사관 문이 열렸다. 경비원이 우리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들어와요. 빨리. 쿵. 문이 닫혔다. 우리는 바닥에 쓰러졌다. 살았다. 드디어 살았다. 하지만 엄마가 없었다. 엄마? 엄마. 밖을 보니 엄마가 공안에게 붙잡혀 있었다. 엄마는 울며 소리쳤다. 민지야. 엄마 걱정 말고 한국 가. 꼭 잘 살아. 엄마. 엄마. 나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대사관 직원이 나를 막았다. 나가면 당신도 잡혀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여기 있어야 해요. 엄마는 차에 실려갔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대사관에서 보낸 3개월. 나는 엄마 생각에 밤마다 울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 2011년 1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자유의 땅. 엄마가 그토록 바라던 곳.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고 나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배정됐다. 2학년으로 편입했다. 첫날 담임 선생님이 내게 말했다. 민지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할게. 그냥 전학생이라고만 소개할게. 고마운 말이었다. 나는 비밀을 지켜야 했다. 북한에서 왔다는 걸 들키면 왕따 당한다는 얘기를 하나원에서 들었으니까. 얘들아, 새 전학생이야. 이민지. 잘 지내줘. 아이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야, 어디서 왔어? 시골에서 왔어요. 시골? 어디? 강원도? 네, 비슷해요. 거짓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학교 생활은 힘들었다. 영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었고 수학도 북한과 진도가 달랐다.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카톡하고 아이돌 얘기하고 명품 얘기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야, 민지야. 너 BTS 좋아해? 그게. 대박, BTS도 몰라? 어느 시골에서 온 거야? 웃음이 터졌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나는 조금씩 적응했다. 억양을 고치려 노력했고 아이돌도 찾아보고 친구들 말투를 따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시간에 피구를 했다. 공이 세게 날아왔고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아이고, 이게 뭔지 싶고. 완전 북한 사투리였다. 순간 모두가 멈췄다. 뭐야? 지금 그거 북한말 아니야? 심장이 멎었다. 수아라는 친구가 다가왔다. 야, 너 혹시 탈북자야? 아니야. 그냥 할머니한테 배운 말투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제 탈북자래. 대박. 진짜? 무섭다. 북한에서 왔대.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데 아무도 내 옆에 앉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쟤 때문에 우리 반 이미지 안 좋아졌어. 진짜 짜증나. 왜 우리 반으로 온 거야? 나는 매일 울었다. 학교 옥상에 올라가 혼자 울었다. 차라리 중국에서 숨어 사는 게 나았을까? 한국에 온 게 잘한 일일까? 한 달 후 나는 자퇴서를 쓰려고 했다. 하지만 그날 수아가 내게 다가왔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뭐? 나 어제 다큐멘터리 봤어. 탈북자들 이야기.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미안해. 진짜 미안해. 수아가 울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진짜 친구. 그날부터 조금씩 바뀌었다. 수아가 다른 애들한테 내 이야기를 말했다. 얘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1명, 2명. 친구들이 생겼다. 진짜 친구들이. 2년 후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대학에 합격했다. 사회복지학과.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돕고 싶어요. 면접에서 한 말이었다. 그리고 진심이었다. 지금은 2025년. 나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한다. 나처럼 힘들게 온 사람들을 돕는다. 엄마 소식은 아직도 모른다. 북송됐는지 살아있는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가끔 하나원에서 만난 새 탈북자들이 묻는다. 한국 생활 어때요? 힘들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힘들지. 진짜 힘들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나처럼. 그래, 나는 모든 걸 버렸다. 이름도 집도 엄마도. 하지만 그 끝에서 나는 더 강해졌다. 이제 나는 숨지 않는다. 당당히 말한다. 나는 탈북민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